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 2기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성과를 자랑했고 시청자 대부분이 긍정평가를 한 반면 일부 주요 언론들은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휩쓸고 간 뉴욕에 오늘 또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이어 내일과 다음 주에도 추가 강설이 예보됐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SSI 수령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 달 이상 해외 체류 시 보조금 지급이 자동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신 통계에서 한인 사망 원인 1, 2위에 암과 심장질환이 차지했습니다. 상위 10대 사망 원인 가운데 8개 항목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습니다. 한인 참전 용사가 텍사스주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문건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과거 외도 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세계 파장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무스브로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취임 2기 첫 국정연설을 했습니다. 무려 1시간 48분,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미국의 황금 시대라며 각종 성과를 자랑하는 한편 관세와 이민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연설 시청자 64%가 긍정평가를 한 반면 일부 주요 언론들은 팩트체크 결과 일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돌아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 시대라며 1년 만에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국경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락, 소득 상승, 에너지 가격 하락, 불법 이민 감소 등 각종 성과를 줄줄이 나열했는데 그 배경으로 관세 정책을 꼽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역사상 최대의 경제적 반전을 이룬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위법 판결에 이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면서도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관세를 앞으로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정책에서도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를 사상 최대 규모로 추방하고 있다며 우리는 당신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투표 시 시민권 증명과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 통과를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이란에 대한 강경 경고가 핵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며 군사행동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연설 내내 의사당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공화당은 기립박수, 민주당은 침묵 항의로 맞섰습니다. 연설 직후 민주당 반박 연설자로 나선 버지니아 주지사는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 아니다라며 높은 생활비로 고통받는 민심을 부각했고 척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망상에 빠진 상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과 CNN 등 주요 언론들은 연설 직후 팩트체크에 나섰고 핵심 주장들이 상당 부분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장입니다. 바이든 임기 말 물가는 2.9%였고 트럼프 취임 후 오히려 3%로 올랐으며 물가 하락 자체도 바이든 임기 때부터 시작된 흐름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소득과 주식시장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율은 전년도 2.2%에서 0.9%로 오히려 떨어졌고 주식시장 상승률도 바이든, 오바마 취임 첫 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휘발유 가격은 대부분의 주에서 갤런당 $2 30센트 이하라고 했지만 미국 자동차협회 조사 결과 실제로는 그런 주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관세 부담에 대해서는 외국이 부담한다고 했지만 의회 예산국 등 전문기관들은 그 비용을 미국 소비자와 수입업체가 거의 전부 떠안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과감하고 새로운 정책 발표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고 AP통신은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르는 현실 속에 생활비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AP노크 여론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3분의 2는 여전히 경제 상황을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적인 연설과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하원 435석 중 218석, 사실상 과반 마지노선에 걸쳐 있어 단 한 석만 잃어도 단독 과반이 무너집니다.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이번 국정연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히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된 성과 주장과 깊어지는 국론 분열 속에 11월 중간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어떤 심판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기록적인 폭설이 휩쓸고 간 뉴욕에 오늘 또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빙판길에 불편을 겪은 가운데 제설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이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에도 추가 강설이 예보돼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피트가 넘는 기록적인 폭설이 뉴욕을 덮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아직 완전히 일상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이후 눈이 내리기 시작해 출근 시간대에 눈과 비가 섞이면서 도로 위에 살얼음, 이른바 블랙아이스 구간이 생겨 빙판길 사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까지 특별 기상 경보를 발령했고 오늘 하루 1에서 2인치의 눈이 추가로 쌓였습니다. 시당국은 오늘 하루도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까지 횡단보도 7,398곳과 버스 정류장 3,366곳의 제설이 완료됐습니다. 환경위생국 직원 2,600명이 12시간 동안 교대로 투입됐고 긴급 제설 인력도 기존의 3배인 1,214명으로 늘렸습니다. 시급을 $30로 올리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한 덕분에 인력 확보가 수월해졌다는 게 시당국의 설명입니다. 올해는 GPS와 시간대별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인력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재배치하는 등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는 다른 지역보다 적설량이 많았고 특히 스태튼 아일랜드는 좁은 골목이 많아 제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는 오늘 저녁부터 재개되지만 정상화까지는 다음 주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주 안에 또 한 차례 눈이 예고돼 있다는 점입니다. 내일 목요일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뉴저지 중남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수 있고 눈과 진눈깨비가 섞여 내려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월요일과 수요일에도 추가 강설 가능성이 있어 뉴욕의 겨울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맘다니 뉴욕시장은 어려운 이웃을 살펴봐달라며 외출 시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제설이 필요한 곳은 311로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SSI, 즉 생활비 보조금 수령자의 해외 장기 체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한 달 이상 해외에 머무를 경우 생활보조금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인사회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지난달 해외여행 증거, 해외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당국이 직접 수급자의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SSI 수급자의 경우 3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자진 신고나 의심 사례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 기록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장기 해외 체류자 적발 및 자격 박탈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장국은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으며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수혜자 약 7,500만 명 중 생활보조금 수급자 약 500만 명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활보조금 수혜자들에게 해외 체류 기간은 소셜연금 수급자보다 더욱 민감한 문제입니다. 소셜연금은 해외 거주 중에도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생활보조금은 미국 본토와 미국령 거주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한인사회에서는 그동안 SSI 수급자가 해외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시 지급이 중단되는 규정을 두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적발될 일이 크게 없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규정 변경으로 장기 해외 체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지원금 중단 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됐습니다. 설상 재심사 기회를 얻더라도 재지급 시까지 생활비 장기 공백이 불가피해 재정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서는 정부의 감시 확대라는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적 부조 수혜 여부가 이민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있는 만큼 국토안보부와의 데이터 공유가 이민 단속 등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해외 체류 기간을 30일 이내로 계획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자진 신고하고 사회보장국 계정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출입국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도 점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최근 통계를 보면 암과 심장 질환이 한인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한 가운데 알츠하이머병과 자살로 인한 사망이 빠르게 늘고 있어 한인 동포 사회의 건강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한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2,059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년보다 60명, 3% 늘었고 6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16.2%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2위는 심장 질환으로 1,395명, 3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579명이 숨졌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1년 새 13.8%가 늘었고 6년간 38.5%가 증가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4위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지난해 446명이 알츠하이머로 사망해 전년보다 19.6%가 급증했습니다. 6년 전인 29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3.8%나 늘어 상위 10개 질환 중 장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자살입니다. 지난해 한인 자살 사망자는 214명으로 전년보다 무려 23%가 증가했습니다. 상위 10개 항목 중 1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수치로 한인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독감,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199명으로 전년보다 15.7%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 10대 사망 원인 중 사고사와 당뇨병을 제외한 8개 항목이 모두 전년보다 증가했습니다. 한편 전체 미국인 통계에서는 심장 질환이 1위, 암이 2위로 한인과는 순위가 다소 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고령화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순 수치 비교에는 해석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암과 심장 질환, 그리고 빠르게 늘고 있는 알츠하이머와 자살까지 한인 동포 사회의 건강관리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미군으로 14년 동안 복무하며 이라크에도 파병됐던 한인 참전용사가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소재 나이트클럽 앞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 숨졌습니다. 용의자 2명이 체포된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북부의 한 나이트클럽 앞에서 지난 2월 18일 새벽 발생한 드라이브바이 총격 사건으로 한인 참전용사 51세 이경창 씨가 숨졌습니다. 사건은 18일 새벽 1시 30분경 야외 패티오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34세 용의자 조세프 아마도르와 35세 로렌 타일러 마차도 후아레즈는 라운지 내부에서 다툼을 벌이다 보안요원에 의해 퇴장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약 5분 만에 차량을 타고 돌아와 나이트클럽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병원 근무자 27세 데릭 대션 브라운도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가운데 두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중범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총격으로 숨진 이 씨는 미 육군에서 14년간 복무한 참전용사로 한국과 이라크 등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역 후에는 가족과 함께 샌안토니오에 정착해 생활해왔습니다. 이 씨는 12살, 3살 난 두 자녀가 있는 가장으로 지역 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온 기독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들은 그를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긴 헌신적인 아버지라고 기억했습니다. 현재 유가족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펀드미에 개설된 페이지를 통해 아내와 어린 두 자녀의 생계 지원을 위한 성금이 모금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모금 페이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비극으로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남편이자 아버지를 잃으면서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생계 기반도 함께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작은 도움이라도 이들 가족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한인 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문건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FBI 면담 기록이 일부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앱스틴과의 관계 및 과거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앱스틴 파일을 둘러싼 정재계 파장이 다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원 감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사건 관련 자료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미성년자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FBI 면담 보고서 일부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르시아 의원에 따르면 2021년 성매매 알선 등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길레인 맥스웰 사건을 앞두고 작성된 증인자료 목록에는 특정 피해자와 관련된 문서 15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달 초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이 가운데 6건만 포함됐고 FBI가 작성한 면담 보고서 4건 중에서도 1건만 공개됐다는 주장입니다. 문서의 고유 식별 번호를 분석한 결과 최소 50페이지 이상의 분량이 누락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피해자는 2019년 FBI와 4차례 면담을 진행했으며 13세에서 15세였던 1983년부터 85년 사이 앱스틴의 소개로 트럼프를 만났고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5년 7월 FBI 내부 프레젠테이션에는 이 같은 진술이 요약돼 있었고 내부 이메일에는 피해자와 트럼프의 학대를 주장했지만 최종적으로 수사 협조를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개 대상 문서는 모두 제출됐으며 중복 자료나 현재 진행 중인 연방수사와 관련된 문서만 제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허위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편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오늘 앱스틴이 2005년 플로리다 팜비치 자택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사설 탐정을 고용해 주요 증거물을 인근 비밀 창고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창고 목록에는 성노예 교육용 매뉴얼 2권, 피해 추적 여성들의 누드 사진,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이 담긴 DVD 수십 장, 고위층 연락처가 적힌 주소록 29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감시 카메라와 연결된 컴퓨터 장비도 다수 발견돼 앱스틴이 저택을 방문한 인사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협박에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앱스틴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미 전역에서 최소 6개의 비밀 창고를 운영했음에도 수사당국이 이를 장기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 또는 방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앱스틴과 교류했던 빌 게이츠는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게이츠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 내부 타운홀 미팅에서 러시아인 브릿지 선수와 핵 물리학자 등 2차례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게이츠는 해당 여성들이 앱스틴의 성착취 피해자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자신 역시 앱스틴의 범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011년 앱스틴을 처음 만났고 전 부인 멀린다가 2013년 앱스틴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2014년까지 교류를 이어간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앱스틴의 섬을 방문하거나 함께 숙박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4인 가족이 기본 생활을 유지하려면 뉴욕에서는 시간당 최소 43달러 63센트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플랫폼 머니라이온이 50개 주 생활비를 분석한 결과로 뉴욕은 하와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세후 연간 소득으로는 73,515달러가 필요한 수준입니다. 가장 높은 하와이는 시간당 69달러 43센트, 가장 낮은 미시시피는 25달러 35센트로 같은 4인 가족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필요한 생활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연구진은 주거비가 생계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고비용 지역에서는 중산층 소득으로도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맘다니 뉴욕 시장이 추진 중인 재산세 9.5% 인상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줄리 맨인 뉴욕 시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 17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부자 증세가 불발될 경우 재산세를 9.5% 올리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는데 승인 권한을 가진 시의회 의장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매닌 의장은 재산세 인상은 소규모 부동산 소유주와 자영업자,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은 단독주택과 아파트 300만 가구 이상, 상업용 건물 10만 채 이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뉴욕시는 향후 4년간 148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지만 시의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체국 직원이 일부러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아도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흑인 여성이 인종차별로 우편물을 못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5대4로 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주에 사는 임대업자 르빈 코넌 씨는 우체국 직원들이 자신이 흑인이라는 이유로 두 건물의 우편물 배달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이 고지서와 약 처방전 등 중요한 우편물을 받지 못하자 잇따라 이사를 나갔고 코넌 씨는 수천 달러의 임대 수입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클라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직원이 의도적으로 배달을 안 했더라도 정부는 소송에서 보호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의도적인 잘못까지 면책해주는 건 의회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코넌 씨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추가 검토를 맡겼습니다. 전립선암 환자의 종양 조직에서 주변 정상 조직보다 더 높은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임상 종양학회 연구팀이 전립선암 환자 10명 중에 9명의 종양 조직 깊숙한 곳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으며 농도도 인근 정상 조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검출된 성분은 나일론과 폴리스틸렌, 폴리에틸렌으로 종양 주변 정상 조직의 70%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습니다. 연구를 이끈 NYU 랭곤 헬스의 스테이시 로브 박사는 종양과 정상 조직의 샘플이 동일한 환자에서 채취됐기 때문에 오염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미세 플라스틱이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남성 8명 중에 1명이 평생에 한 번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연구에서는 물을 끓이면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90%를 제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주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მს브로우스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스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მს브로우스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